정말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실제 3.1 운동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은 당장 한국에 사과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된 미국인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충격을 받은 사연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온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년 전 우연히 알게 된 한 한국인 유학생 때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만남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날은 평범한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뉴욕은 눈이 내린 후라 거리는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여 있었고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두꺼운 코트깃을 세우고 뉴욕 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역사학 석사 논문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절반도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도서관은 시험 기간이라 학생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간신히 구석자리 하나를 찾아 노트북을 펼쳤죠. 집중해서 몇 시간을 작업하고 있는데 문득 옆자리에서 나직한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예의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가 계속되자 무심코 고개를 돌렸죠. 옆자리에는 동양인 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에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죠. 그는 두꺼운 역사책을 읽으며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고 책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우는 모습은 흔치 않았기에 더욱 눈길이 갔습니다. 인생에는 우연한 순간들이 있죠. 제가 그냥 다시 논문으로 돌아갔다면 아마 지금 이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깜짝 놀라며 얼굴을 닦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역사책을 읽다가. 그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유창했어요. 눈가를 손등으로 빠르게 훔치며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방해했다면 제가 말했어요. 근데 정말 괜찮으신 것 같지 않아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읽던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저항과 고통이었어요. 책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한국인들, 불타는 마을들, 고문 도구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진들이었죠. 저는 한국인이에요. 김준호라고 합니다. 그가 자기소개를 하며 말했어요. 오늘이 3월 1일인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기념일이에요. 1919년 이날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해 독립을 외쳤죠.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다고 했어요. 결국 감옥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죠. 미국에 있어도 이날만큼은 우리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해요. 준호의 말이 왠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역사학과 학생인데도 한국의 이런 역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역할은 배웠지만 그들이 한국에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거든요. 저도 역사학 공부하고 있어요.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 역사에 대해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논문 작업은 진전시키지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었어요.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시각을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준호와 자주 만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에는 캠퍼스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준호는 제 논문에도 관심을 보여줬고 저는 그의 언어학 연구에 대해 들었어요. 하지만 대화는 항상 어느새 한국의 역사로 향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맨해튼의 작은 한국 서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준호는 영어로 번역된 한국 역사책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일제강점기 사진들을 보여주던 중 그는 문득 물었어요. 혹시 731부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731부대가 뭐예요? 제가 물었죠.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운영했던 생체 실험 부대예요. 수많은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잔혹한 실험을 했죠. 서점의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만주에 세워진 731부대는 공식적으로는 방역급수부대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대상으로 끔찍한 생체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마루타라고 불렸어요. 일본어로 통나무라는 뜻인데 사람을 실험 재료로만 여겼기 때문이죠. 준호가 말했어요. 대부분 한국인과 중국인 포로들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패스트균을 주입해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영하 40도의 사람을 노출시켜 동상 실험을 하고 마취도 없이 생체 해부를 진행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건 전쟁 중에 예외적인 사례였겠죠? 저는 믿기 힘들어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실험이었어요. 이시 시로라는 의사가 책임자였는데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과학적 발전을 위해 이런 잔혹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준호는 태블릿을 꺼내 731부대의 사진들과 도면, 그리고 당시 실험에 참여했던 일본인 의사들의 증언을 보여주었어요. 그 중에는 실험 과정을 기록한 노트와 희생자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잔혹함에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마취도 없이 사람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는 실험을 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어 되물었어요. 네, 그들은 마취를 하면 실험 결과가 달라질까 봐 생체 상태에서 실험했어요. 여성들의 자궁을 적출하는 실험도 했고 남성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실험도 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며 많은 전쟁 범죄에 대해 읽었지만 이런 체계적인 실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전후에 처벌을 받았겠죠. 준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더 끔찍한 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실험을 주도했던 일본 의사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실험 데이터를 넘기는 조건으로 면제받았죠. 그가 펼친 책에는 전후 일본의 731부대 책임자들이 어떻게 미국의 보호 아래 새 삶을 시작했는지가 적혀 있었어요. 이시이 시로는 미국 생물무기 프로그램의 조언자로 참여했고 다른 의사들은 일본의 주요 의과대학 교수나 제약회사 임원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준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대부분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일본은 공식적으로 731부대의 존재 자체를 오랫동안 부인했고 증거가 나와도 애매하게 넘어갔죠. 지금도 일본 교과서에는 731부대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날 저녁 서점을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역사학도로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고 이런 잔혹한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왜 이런 역사적 사실이 서구 교육과정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걸까요? 제가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겠죠. 냉전 시대의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었으니까요. 과거를 파헤치는 것보다 미래의 협력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미국 교육과정에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끔찍한 역사에 대해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온라인에서 731부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쓰인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준호와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커져갔어요. 어느 날 저는 그에게 한국의 일상적인 문화도 알고 싶다고 말했죠. 역사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말했더니 준호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한국 음식부터 경험해 봐야겠네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말에 저는 그를 따라 K타운으로 향했어요. 32번가의 좁은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이었는데 입구부터 향신료와 고기를 굽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식당 안은 꽉 차 있었고 대부분 한국인처럼 보이는 손님들이었어요. 이곳이 뉴욕에서 가장 정통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곳이죠.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준호의 추천에 따라 불고기라는 메뉴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기 전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작은 접시들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죠.
빨갛고 하얀색의 김치, 시금치 나물, 콩나물, 감자조림, 멸치볶음 등 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이것들 다 주문한 건가요? 제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반찬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주 요리와 함께 이런 작은 반찬들이 기본으로 제공돼요. 그것도 무료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뉴욕의 식당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여기서는 물 한 잔에도 돈을 내야 하는 도시인데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무료라고요? 이렇게 많은 종류를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게 리필이 된다는 거예요. 준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반찬이 떨어지면 더 달라고 하면 가져다 줘요. 추가 비용 없이요. 저는 각 반찬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김치는 처음에는 매웠지만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왔고 나물들은 고소하고 담백했으며 멸치는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주 요리인 불고기가 나왔을 때는 이미 반찬만으로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나눔의 문화가 있네요. 제가 말했어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문화예요. 어려울 때도 나누며 살아왔으니까요. 사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밥상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적게 먹더라도 다양하게 먹는 것, 그게 우리 식문화의 특징이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더욱 매료되었어요. 준호는 저의 반응이 마음에 든 듯 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볼래요? 진짜 한국 문화를 보여드릴게요. 주말에 한국 드라마도 같이 보고 한국 간식도 먹어보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말 저는 준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맨해튼에서 지하철을 타고 40분 정도 가니 플러싱이라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마치 작은 한국과 같았습니다. 간판들은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고 거리에서는 한국어가 들려왔죠. 준호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마자 느껴진 따뜻함이 놀라웠죠. 바닥이 따뜻해요.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준호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이게 바로 온돌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죠. 바닥 아래로 열이 지나가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인데 수백 년 전부터 사용해 왔어요. 저는 온돌의 따뜻함에 놀랐습니다. 맨발로 걸어도 춥지 않았고 바닥에 앉아 있으니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준호는 바닥에 앉아서 작은 상을 펼쳤고 그 위에 쿠키와 차를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의자보다는 바닥에 앉아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바닥이 따뜻해야 했죠.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부엌에 불을 지피면 그 열기가 바닥의 통로를 통해 방으로 전달되었대요. 지금은 현대적인 시스템이 되었지만 원리는 비슷해요. 준호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 전통 가옥의 온돌 구조도를 보여주었고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매혹되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시스템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발전시켰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죠. 지금도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TV를 봐요. 저는 그날 준호의 집에서 따뜻한 바닥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과자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인의 철학과 생활 방식이 담긴 문화적 유산이라는 것을요. 준호와 친해지면서 저는 그의 가족사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의 집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보게 되었죠. 흑백 사진들 속에는 한복을 입은 노인들과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할아버지예요. 준호가 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흰 수염이 길게 난 노인은 엄숙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그 옆에는 단정한 한복 차림의 할머니가 서 있었죠.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강했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한국 문화와 그런 강한 연결성을 유지하셨어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보통 이민자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아버지, 즉 제 증조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어요. 증조할아버지는 1919년 3.1 운동 이후 일본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셨죠. 미국에서 독립자금을 모으고 한국의 독립을 위한 언론 활동을 펼쳤어요. 준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1930년대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한글 신문이었죠. 제목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속에는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미국에서도 독립자금을 모으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셨어요. 그분은 평생 한국의 독립을 꿈꿨지만 해방된 조국을 직접 보지는 못하셨어요.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질문했죠. 왜 일본은 사과하지 않는 거죠?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 그들이 쌓아온 위대한 일본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질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고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죠. 그는 노트북을 켜고 일본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보여주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서술은 놀라울 정도로 간략했고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식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죠. 여기 보세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아예 언급도 안 되어 있거나 있더라도 노동자 모집이나 여성 자원자라는 식으로 왜곡되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발행된 역사책과 일본의 책을 비교해가며 설명했어요. 같은 사건에 대한 서술이 완전히 달랐죠.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우연히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일본인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일본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중 한 여성이 카드를 잃어버렸다며 점원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한국어와 일본어는 전혀 다른 언어죠? 준호가 돌아오자 제가 물었어요. 네, 문법 구조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한국어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쓰면 벌을 받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죠. 우리는 카페에서 일본인 고객들의 상황을 지켜봤어요. 결국 카드는 그녀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한테 있었네요 라고 말하고 끝이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쓴 웃음을 지었어요. 이것이 일본 문화의 일면이에요. 잘못을 인정하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해서 사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적인 만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점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이 마치 국제관계에서의 한국과 일본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준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일본에 대한 분노가 컸지만 제 세대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개인적인 원함보다는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일본 국민 개개인을 미워하진 않아요. 다만 일본 정부가 제대로 과거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니까요.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성숙함과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끔찍한 역사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준호와의 대화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이 생겼어요. 역사책과 온라인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그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나는 역사학도니까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준호 씨의 역사와 문화를 더 알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생각해보니 다음 달이 방학이에요. 같이 가요. 제가 가이드해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바로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뉴욕에서 서울까지의 비행시간은 약 14시간. 꽤 긴 여정이었지만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한국에서 친척들이 사는 집에 머물 수 있다고 했고 저는 근처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어요. 출발 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어 기초 회화를 배우고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몇 권 더 읽었습니다. 특히 현대 한국의 발전 과정에 관심이 갔어요. 어떻게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출발 당일 저는 첫 해외여행의 긴장감에 배웅 나온 부모님께 계속 안심시켜야 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준호가 현지에서 도와줄 거고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요. 비행기에서 준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고향을 향해 가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 속에서 자라났죠. 가족들과 여름마다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요. 준호는 비행 중에도 한국 역사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특히 한국 전쟁 이후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1953년 휴전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고 국민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렸죠.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우리는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비행기 창 밖으로 구름만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인들의 끈기와 회복력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정신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랐어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공항의 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깨끗한 거리, 높은 빌딩들, 그리고 빠른 대중교통 시스템은 뉴욕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와, 여기가 정말 불과 70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다니 믿기 어려워요. 공항에서 나오며 제가 말했어요. 준호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제 세대는 초고속 인터넷과 첨단 가전제품이 있는 아파트에서 자랐어요.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를 경험한 나라는 드물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은 약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이 살아있는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전통 기와 지붕의 궁궐과 사찰들, 그리고 곳곳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저를 현대적인 서울이 아닌 역사의 현장으로 먼저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서울 시내에 도착한 후 저희는 짐을 숙소에 맡기고 바로 첫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서대문형 무소예요. 일제강점기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은 곳이죠. 준호가 박물관으로 변한 형무소 앞에서 설명했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책에서 읽은 역사가 이제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서대문형 무소는 지금은 역사적 교육 장소로 변모했지만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무거운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낡은 벽돌 건물과 좁은 복도, 그리고 철창으로 둘러싸인 작은 감방들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좁은 감방, 차가운 시멘트 바닥, 그리고 고문 도구들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방은 너무 좁아서 서 있기도 제대로 누워 있기도 어려울 정도였어요. 형무소 중앙에는 고문실이 있었는데 형무소 내에서도 가장 분위기가 무거운 곳이었죠. 물고문, 전기고문 등 다양한 고문 도구가 전시되어 있었고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이 벽에 적혀 있었어요. 이곳에서 고문을 당할 때의 비명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벽을 특수하게 만들었대요. 준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형무소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특별히 표시된 간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작은 명패에는 유관순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 17살 소녀 유관순 열사가 갇혀 있었어요. 독립을 외쳤다는 이유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 숨을 거뒀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7살이라니.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는 시험 성적이나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밖에 없었는데 같은 나이의 소녀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1 운동 당시 천안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어요. 일본 경찰에 체포된 후 서대문형 무소에 갇혔죠. 그녀는 옥중에서도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잔혹한 고문으로 인해 19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어요. 준호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좁은 감방 안을 응시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런 공간에서 고통받았을 소녀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역사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서대문형 무소를 나온 후 저희는 다음 날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대문형 무소에는 독립운동가들만 갇혀 있던 게 아니에요. 한국 전쟁 후에는 정치범들도 이곳에 수감되었어요. 우리 역사는 아픔의 연속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일찍 일어나 기차를 타고 천안으로 향했어요. 독립기념관은 서울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었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은 도시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어요. 독립기념관에 도착하니 입구에 걸린 거대한 태극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넓은 공원처럼 꾸며진 단지 안에는 여러 개의 전시관이 있었고 곳곳에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곳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독립을 위해 싸웠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준호가 설명했죠. 단순한 역사 박물관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제1전시관부터 차례대로 관람을 시작했어요. 각 전시관은 한국의 역사적 시기별로 구성되어 있었고 특히 일제강 점기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상세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3전시관에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시관 벽에는 1919년 3월 1일 3.1운동 당시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었어요. 이 사진들을 보세요. 독립운동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학생, 노인, 여성, 농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죠.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3.1운동 당시 7,500명이 죽고 1만 6천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4만 6천 명 이상이 체포됐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무자비하게 탄압했어요. 3.1운동은 그냥 시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운 저항운동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그게 한국 독립운동의 특별한 점이에요. 그날 저희는 일본군의 만행이라는 특별 전시관도 방문했습니다. 벽에는 일본군이 한국인을 학살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무고한 사람들이 잔혹하게 처형당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건 일본군이 한국에서 저지른 만행을 기록한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건 일본이 한국인들을 강제 노동자로 끌고 갔던 모습이고요. 전시관의 한쪽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군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참혹한 일을 겪어야 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요. 그 노인의 눈물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일본이 왜 사소한 것에도 사과하지 않는지, 왜 그들이 역사를 감추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역사 탐방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어요. 전쟁기념관과 국립중앙박물관도 방문했죠. 하지만 저는 현대 한국의 모습도 보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현대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강남으로 가볼까요? 한국 여행 사흘째 저희는 서울의 번화가인 강남을 방문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 세련된 카페와 레스토랑, 그리고 최신 기술로 가득한 쇼핑몰들이 인상적이었죠. 서대문형 무소에서 봤던 역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와, 이곳은 마치 미래도시 같아요.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불과 50년 전만 해도 논밭이었어요.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급속도로 개발됐죠. 점심을 먹고 난 후 준호는 특별한 장소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의 사촌이 일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이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준호의 사촌 지훈을 만났습니다. 마이클 씨 한국 부동산 개발에 관심 있다고 들었어요. 지훈이 영어로 인사했어요. 네, 특히 한국의 주거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준호가 소개해준 온돌 시스템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지훈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잘 오셨네요. 오늘 우리 회사가 개발 중인 신축 아파트 단지를 보여드릴게요. 최첨단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곳이에요. 우리는 지훈의 차를 타고 서울 근교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 크레인과 건설 장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완공된 모델하우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에요. 총 1200세대 규모인데 현대적인 시설과 전통적인 요소를 결합했죠. 지훈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모델하우스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넓은 거실, 세련된 주방, 그리고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갖춘 최첨단 아파트였죠. 이 아파트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지훈이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전통 온돌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바닥 난방 시스템이에요.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하면서도 전통적인 따뜻함은 그대로 유지했죠. 그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바닥의 온도가 점점 올라갔어요. 각 방마다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자동 조절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곳에서 저는 온돌 시스템이 현대 아파트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발전해 이제는 전기나 온수 파이프로 작동하는 첨단 시스템으로 변모한 거죠. 이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건강에도 좋아요. 혈액순환을 돕고 찬 바닥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주죠. 지훈이 설명했어요. 특히 서구식 중앙 난방과 비교하면 30% 이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걸 미국에 소개하면 어떨까요? 뉴욕의 겨울은 춥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지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뉴욕의 몇몇 고급 아파트에서는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특히 맨해튼의 럭셔리 아파트들이요. 정말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지훈은 노트북을 켜고 최근 미국 건축 잡지의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맨해튼의 한 럭셔리 아파트 단지에서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온돌로 느끼는 럭셔리한 따뜻함, 맨해튼 최초 도입이라는 광고 문구가 눈에 띄었죠. 그 기사를 읽어보니 온돌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는 분양 시작 3일 만에 완판되었다고 해요. 뉴욕의 추운 겨울을 견뎌본 사람들에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은 매력적인 옵션이었나 봐요. 더 놀라운 건 도널드 트럼프의 부동산 팀도 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도 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이 또 뭔가 대단한 걸 만들었군. 이걸 트럼프 타워에도 넣을 수 있을까? 라는 그의 발언은 미국 부동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귀국 후에 이 이야기를 확인해 볼게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네요. 수백 년 된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21세기 뉴욕의 럭셔리 아파트에 도입되다니. 지훈은 웃으며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그는 모델하우스의 다른 특징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동체 시설이었어요. 한국 아파트의 특징 중 하나는 이런 공동체 시설이에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헬스장, 독서실, 어린이 놀이방, 게스트하우스까지 있죠. 미국 아파트에는 없는 개념이죠. 맞아요.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이웃끼리 교류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저는 한국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 중심 설계에 놀랐어요. 모델하우스를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주거 문화가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어요. 일주일간의 여행은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숙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산과 그 위에 자리 잡은 남산 서울타워가 인상적이었죠. 최종 목적지는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준호는 이곳이 한국의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했습니다. 광장에 도착하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동상과 조선시대의 위대한 왕인 세종대왕의 동상이 보였어요. 여기가 현대 한국의 심장부예요. 정부 청사들이 모여 있고 주요 시위나 행사도 이곳에서 열리죠. 준호가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옛 조선의 왕궁인 경복궁이에요. 우리는 광장 주변을 거닐며 한국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카페에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끔찍한 역사를 겪고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나요? 저는 고민하던 질문을 마침내 꺼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잊지 않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기억하고 그 아픔을 교훈 삼아 더 강해지려고 노력했죠.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지우려고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세계에 알리려고 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만 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거든요. 준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회복력이에요. 준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을 거치며 나라가 폐허가 됐지만 그 속에서도 교육을 중시하고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자신들은 못 살더라도 자식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며 모든 걸 희생하셨죠. 그 말을 들으며 제가 방문한 서대문형 무소와 독립기념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지우지 않고 오히려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죠. 저는 정말 감명받았어요.
준호 씨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라를 재건한 정신이 놀라워요.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사실 그게 한국인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한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억울함과 슬픔이 섞인 감정인데 이걸 원동력으로 삼아 더 나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서로를 돕고 어려울 때 나누는 마음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탱해준 가치관인 것 같아요.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자 준호는 저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헤어지기 전 그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을 기억할 수 있게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태극기와 함께 미니어처 온돌판이 들어 있었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나무판은 한국 전통 온돌의 원리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 여행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저는 제가 본 것들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블로그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일본이 숨기려 했던 진실에 대해 글을 썼죠. 놀랍게도 제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충격을 표했고 일부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제 블로그 댓글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한국 식당에서 반찬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요. 서대문형 무소와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제가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준호와는 귀국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는 제 블로그를 한국 친구들에게도 소개했고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인이 자신들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뉴욕의 한 대학에서 잊혀진 역사, 일본 제국주의와 한국의 저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요청받았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준호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도전했습니다. 강연장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 특히 731부대와 위안부 문제, 그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질문도 쏟아졌어요. 오늘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일본이 숨기려 했던 진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한국인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면 제 노력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단순한 K-파푸가 한류의 나라가 아닌 깊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끈질긴 생존력을 가진 나라입니다.